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송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대기 기자는 특수 VR을 이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짓이나 평소에 하는 행동을 허락을 받지 않고 낸다는 것인데 이 소문이 거짓일 수도 있고 당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해 주세요. 저도 들어봤을 때 좋은 소문은 대충 없고 나쁜 소문만 있는데 그러면 소문이 퍼뜨려진 사람이 기분이 아주 나쁠 수 있기에 저는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기자다라고 하면은 원래 기자라는 거는 취재를 통해 그걸 널리 알리는 거고 그것들이 뭐 많은 사람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이렇게 허용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자라는 어떤 그런 직업적 특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들이 사적인 뭐 오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5쪽까지 나오는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에서 당신이 만약 독일인이었다면 라디오 방송에 히틀러에게 속을 것 같았나요? 저는 속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론은 신문뿐이고 하지만 히틀러가 그 신문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라디오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 그때 다 통제당하고 거의 라디오가 가장 위대하다고 약간 그런 식이니까 라디오를 믿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한된 정보라면 뭐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무리 제한된 정보를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과연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인가 자신의 어떤 그런 도덕적 신념이라던가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원이 하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그 도우리가 소문이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찾다가 잡소식 신문사에 나대기 기자가 퍼뜨린 걸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까? 저는 일단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일단 화를 내고 따질 것 같습니다. 질문 씨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화를 내고 그에 대한 이제 사과나 그런 거를 받고 이제 조금 한 번은 용서해주지만 한 번 더 하면 이제 또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뭐 어쨌든 조금 더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째는 봐주지 못하는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어쨌든 이것들이 뭐그 어려운 말로 정확히 제가 법을 잘 모르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 몸무게를 내가 뭐 야식을 먹는지 뭐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항의하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 법적인 조치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원래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원래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89쪽에 나오는 전화기 발명에 대해서 그, 그레이엄 벨이었나? 그 사람이 엘리샤 그레이보다 몇 시간 차이로 먼저 와가지고 어, 아주 아슬아슬하게 등록을 했다는 걸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승문 씨 해주세요.
아, 저도 벨이라는 아저씨가 뭐더라? 어쨌든, 전화기를 먼저 발명한 사람보다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걸 했다는 거를 과학 시간에 그 과목 할 때 배웠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여기 책에서 그 히틀러가 상당히 그뭐 선전선동을 잘 했고 그것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열광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책 제목에서 미디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근데 미디어가 뭐야? 그 영, 영상 매체 그런 거요? 영상 매체? 또 미디어가 뭐야? 승훈이. 음악이나 영상 그런 거 조금 이제 자료? 영상 자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머릿말, 쪽수로는 이쪽입니다. 작가의 말에 미디어가 뭔지, 미디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볼까? 작가의 말에 이쪽이요? 이쪽, 제일 어, 처음에 작가의 말, 제일 앞에 나오지. 그 오늘날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가 되었어요.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뜻해요. 미디어가 뭐냐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정보를 정, 전달하는 매체. 이게 매체를 보고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다 뭐라는 거야? 정보를 전하는 그 매개물, 이 되면, 그것들이 다 미디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은, 책은 미디어다 아니다? 미디어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 또 신문은, 신문, 미디어 아니야? 신문 아닌, 미디어예요.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잖아. 어, 각종 뉴스를 전달하잖아. 준호나. 어? 미, 게임은 미디어, 미디어 어? 아니지 않나요? 미디어요. 게임도 미디어야. 게임이라는 매체를 어?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에 하는 게임들 중에 무슨 뭐 역사에 관해서 무슨 뭐 활동할 수도 있고 뭐 환경과 관련된 게임 할 수도 있고 해서 게임이 물론 뭐 그 정보를 전송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서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보를 알 수 정보를 있어요.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도 뭐에 속한다? 미디어에 속한다. 미디어. 미디어에 속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 중에 이제 그래서 미디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승훈이나 준호이도 미디어야. 왜 승훈이나 준호이도 미디어일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뉴스 정보를 전송할 자체도 수 있기 정보를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미디어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우편이니, 뭐 신문, 잡지, 방송 다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들 중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대중 미디어, 영어로 우리가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매스 미디어는 뭘 보고 말하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대중 미디어, 매스 미디어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 네. 이해가? 네. 그래서 이것들을 매스미디어, 대중미디어.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것만, 신문 이런 것만 우리가 대중미디어, 매스미디어, 라디오, 텔레비전 했던 얘기야. 그래서 특별하게 기자라던가, 뭐 방송국 아나운서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른바 소셜 미디어가 많이 있어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요즘에는 이름이 X로 바뀌었던데 과거에 트위터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네. 트위터. 요즘에 그 누구야 그 사람 그 자동차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이름을 아예 X라고 바꿨는데 뭐 이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카톡, 카카오톡 카톡 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블로그 하는 거, 어? 그다음에 요즘에 뭐 틱톡, 뭐 유튜브 또 뭐 있어? 인스타? 뭐 페이스북 또 뭐?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렇게 관계 맺기를 통해 가지고 친구 맺기, 관계 맺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셜 아, 미디어는 여러분들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맘만 먹으면 할 수 할 수가 있다.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의 미디어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런 미디어가 일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체가 상당히 많이 다양해진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를 보면 책 차려보겠습니다. 차려보니까 1단원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운명과 역사를 기록한 종이.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많은 책이지 결국은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중에는 뭐 신문일 수도 있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데 종이의 발달,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1단원에서는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원에서는 2단원에서는 나중에 얘기한 인사술? 어 근데 이 종이에다가 그전에는 일일이 뭐 했다는 거야? 붓으로 붓글씨로 써야 됐다는 거야. 아니면 기껏해야 그 뭐 어쨌든 목판에서 뭐 이런 걸 썼는데 그러니까 그 거를 제작하는 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쇄술의 보통 그 아버지 인쇄술에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누구야? 독일의 인, 뭐더라? 누구? 어, 인쇄술 하면 얘기하는 사람. 구텐베르크? 그렇지.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가 바로 그 활자 인쇄, 금속 활자 인쇄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로 인해서 대량으로 책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건 중요한 계기가 됐지. 3단원에서는 네? 3단원에서는 뭐에도 나와? 아주 작은 정보까지 실현하는 전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발명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에 따르면 그레이엄 벨은 처음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이지 전화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사연,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서 특허를 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도 결국은 전화로부터 이렇게 발달이 온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전화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별로 쓰지 않고 있는 그 전화 이전에 전신, 전신이라던가 전화라던가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사단호는 즐기는 미디어, 라디오와 텔레비전.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또 미디어인데 또 이제 즐기는이라고 돼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뉴스만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각종 무슨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즐기는 오락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대중 미디어 하면 우리가 보통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손꼽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원은 누구나 정보를 만들고 자는 인터넷. 인터넷. 지금 우리 승훈이하고 준원이하고 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인터넷이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뭐 인쇄 이런 거를 다 삼켜버렸지 사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단원.
모든 정보가 한 손에 스마트 미디어. 인터넷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그 데스크탑이라고 그러나? 집에 있는 컴퓨터. 컴퓨터가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데 비해서 이제는 컴퓨터 앞에 꼭 앉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정보 전달이 되고 이 스마트폰이 아까 말했던 앞에 그 인터넷이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에 삽혔다라면 이 인터넷을 아예 또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폰이 또 그것들을 삼킨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는 어? 그런 그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스마트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단으로는 스마트 스마트 미디어 윤리? 스마트 미디어의 윤리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미디어를 다룰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 그런 윤리적인 접근,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마트 미디어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쌤이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예의, 예절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 기껏해야 우리 그때는 전화해줘야 돼, 전화해줘. 밤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른 아침에 전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해절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있으면서 그 스마트 미디어 관련된 윤리,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도덕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책을 거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종이나 인쇄술, 뭐 전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접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거 앞에 그 얘기 하다 보면, 뒤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번에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책 193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초상권에 대해서 그 스마트 미디어의 윤리 중에 우리가 꼭 그 염두에 될 것.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현재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초상권이에요. 초상권이란 뭐야? 193쪽을 참고해서 얘기해 보죠.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음. 자, 초상권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초상권이지. 초상권이 뭘 보고 얼굴, 초상권이라는 거야? 응? 얼굴이나 모습을 보호받을 권리. 그렇지. 얼굴이나 모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초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뭐 한다는 거야.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찍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거를 찍어서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배포.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초상권 침해라는 거야. 그래갖고 요즘 옛날에는 TV 방송 같은 데서 방송을 찍는데 그냥 그 뭐 찍어가지고 방송 뉴스에 내보내고 막 그랬다는 거야. 드라마, 영화 촬영할 때 그냥 찍었는데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찍혀도 그냥 그 드라마의 영화 내용이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내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거기 나오는 걸 또 뭐 했어? 좋아했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뭐 물론 지금도 막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막 이렇게 뉴스 막 하면 뒤에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야구장 같은 데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뭐 그렇게 대부분이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같은 경우 뉴스나 이런 걸 내보낼 때 함부로 그 사람 얼굴을 쓸 수 없다는 거야. 드라마 같은 걸 촬영할 때 아니 무슨 뭐 예능 같은 거 촬영할 때 거기 찍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요거 TV 방송될 건데 당신 얼굴 나가도 좋습니까? 라고 뭘 받아야 돼? 허락.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그 처리하잖아. 그 무슨 모자이크 처리한다 그러나? 얼굴 안 나오게 그런가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잖아.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올린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얼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 남의 초상권을 보인다는 게, 아유, 뭐,
그 좀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올렸기로서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나 싶어서 선생님도 사실은 아직은 초상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떤 날이 갈수록 보면 초상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요 얘기하면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선생님한테 따질 일 있지 않아? 항의할 일 있지 않아? 네, 저희 얼굴. 그래서 너네들은 니네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들이 알아서 숨은 거야,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거야? 준원아, 그런 거야? 네, 어느 그럴걸요? 날부터인가 니들이 얼굴이 사라졌어. 어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항의해, 선생님한테.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또 얼굴 내놓고 해야지 입모양도 보고 뭐 이렇게 얼굴 표정도 보고 그래야 선생님이 애들이 수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선생님은 아이들이 저기 숨어 있는데 애들 혼도 안 내냐고. 어? 애들이 똑바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게 수업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유, 그 아이들이 자기 뭐 프라이버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그 얼굴을 드러낼 건가 말 건가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다행히, 얼굴을 내고 이렇게 같이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좋으나, 그리고 그래야 되나, 본인들이 싫고, 그나마 이제 그러면 뭐 딴짓하지 않냐는데, 다행히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강제로 뭐 시킬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인정한다. 라고 선생님이 변명 또는 뭐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도 마음이 이제 복잡하지. 아, 교육적인 목적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잔소리도 했었잖아. 얼굴 똑바로 내고 하라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초상권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데,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존중해 줘야 되나?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 존중하면 안 되는 건가?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승훈이는. 저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나중에 해요. 승훈이나 준호이가 선생님이 됐어. 그럼 너네들도 애들이 얼굴 안 보여줘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할 거야. 네. 준호이는. 문제없게 진행하긴 하는데, 어. 그 얼굴이 어떤지 못 보니까 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선생님 궁금할 것 같긴 해.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초상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앞으로 작업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경우에 남의 초상권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 노출되는 거 상관없어. 좋은 거야. 그런 문제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초상권을 지키자고 했을 때 적극적인 권리로서 초상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2쪽에 자,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세 줄, 네 번째 줄부터 승훈이 192쪽 마지막 네 줄부터 192쪽이요? 음, 밑에서 넷째 줄. 그래, 네 스마트폰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지만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찍으면 그건 몰래카메라가 되는 거란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 그래서 승훈이 책에는 몰래카메라로 나왔어? 네. 선생님 준호이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 불법 촬영? 선생님 책에도 불법 촬영이 나왔는데 아마 바뀌었나 봐. 그 사이에 개정됐나 봐. 그래서 불법 촬영 또는 지금 말한 대로 몰래카메라, 몰래 촬영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뭘 얻어야 된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뭐 통화할 때 무슨 녹음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뭐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기록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매번 우리가 이 수업하는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과는 선생님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수업을 할 때 이거 유튜브 촬영된다. 그리고 유튜브에 뭐 한다? 업로드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기록 중입니다. 거기에 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상대방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7쪽 보겠습니다.
186쪽과 187쪽에 뭐에든 나왔어? 유튜브 방송과 미성년자 보호 정책? 유튜브 방송과 미성년자 보호 정책에서 요즘 유튜브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승훈이나 준원이도 유튜브를 스스로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승훈이나 준원이가 유튜브에 출연할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또 이렇게 아역 연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런 그 방송에 활동하는 뭐 가수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그런 일들이 많더란 얘기야.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린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 마음대로 방송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너무 장시간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심지어는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그 착취 또는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187쪽에 몇 번째 줄 읽어주면 뭐냐면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거고 다섯째 줄 여기에는부터 준원 읽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어요. 먼저 아동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 유형을 자세하게 제시했어요. 여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비롯한 6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아동 청소년과 출연자가 너무 늦은 밤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하거나 개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유튜브는 만 14세 아동이 혼자 나오는 생방송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나오는 방송에는 댓글도 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동 보호 정책을 어기는 동영상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방송에는 댓글 같은 걸 달지 못하게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6가지 유형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들을 제작하지 못하게 돼 있고 출연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너무 밤늦게까지 아니면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이나 개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런 세세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서 어리들을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쪽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미디어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개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개인정보 어떤 것도 있다는 거야? 개인정보에. 이름, 음.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승훈이나 준원이가 반에 가면 반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뭐 부모님 핸드폰 번호하고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반 애들한테 막 나눠줬어. 그 무슨 졸업 앨범 같은 거 찍으면 그 앨범 뒤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꼭 개인정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사람들은 일정 그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그 쓰임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걸 꼭 뭐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철저해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SNS나 뭐 이런 때 그냥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막 이렇게 올리는 노출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른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그래서 그 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쪽에 두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뭐, 악플보다 선플을. 악플은 뭐고 썬플은 뭐야?
악플은 악성 댓글을 뜻하고 음. 한풀은 착한 댓글? 그 여러분들이 승훈이나 준원이 댓글 달아본 적 있어? 어디에다 댓글? 승훈이나 저 준원이 댓글 달아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준원이 있고 승훈이는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요. 없고 준원이는 뭐 어떤 댓글 달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그 막 그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음. 같은 데 있는데 어. 막 한국 사람이면 1번이라 댓글에 달면은 아, 막 늘어나고 해가지고 음.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사람 있는지 약간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한국편 거기다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댓글 달았어? 네.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별 문제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악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서 악플하는 건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욕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특히 댓글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욕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사실은. 왜? 마주보고 욕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준호이하고 승훈이가 만나는데 준호이가 승훈이한테 욕했어. 그럼 승훈이가 이 자식이 하고 가서 바로 공격하고 싸우거나 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준호이가 보니까 승훈이 무섭게 생겼어. 그럼 앞에 대놓고 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게다가 뭐 승훈이가 준호이 욕했어. 그러면 준호이가 바로 승훈이 너 하고 경찰에다 뭐 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근데 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명성, 어려운 말로 익명성이라고 그러는데 익명성이 뭐야 혹시 들어봤어? 익명성이란 말 들어봤어? 대답들을 안 해. 익명? 어? 못 아니요? 들어봤어요. 자, 익명성은 이름을 뭐 했다, 숨겼다라는 뜻이야. 익명성의 반대는 실명제야, 실명제. 실명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까 준원이가 무슨 그 사이트에서 응원하는 글을 썼다. 그때 최준원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게 그냥 한국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을 숨기고 아니면 이름만 드러났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막 비난하는 욕을 쓴다거나 막 심한 말을 쓴다거나 그렇게 악성 댓글을 악플을 단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악플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하나, 여러분이 악플을 달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혹시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너네들이 뭘 유튜브에 올렸어. 너네가 뭐 그 기사에 나왔어. 노출됐어. 아니면 너네가 무슨 SNS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글이 날라왔어. 근데 그 글이 뭐일 경우에 악플일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써야 되냐라는 얘기야. 선생님도 처음에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야, 이 악플 쓴 놈 이거 찾아내가지고 이놈을 내가 당장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 들어봤어요. 뭔 말이야 이게? 문풀이 뭐예요? 악플은 음.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주긴 하는 건데 아, 무플은 관심도 안 주니까. 그렇지. 지금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플이다라는 말은 무플은 댓글이 아무것도 안 달린 거야, 승훈아. 그 아, 승훈이 네가 뭐를 유튜브를 하나 찍어갖고 올렸어. 근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나한테 없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누가 와서 뭐, 승훈이 너무 못생겼어요. 뭐, 야, 승훈이 너 너무 구려. 막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이 사람은 최소한 내 유튜브를 뭐 했구나? 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악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악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관심 있으니까 욕이라도 하고 가는구나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욕을 하면 그 사람 입이 더럽다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남이 여러분한테 쓰레기를 던지면 여러분 그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그 남이 욕을 해도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받으면 된다는 거야. 신경을 안 쓰면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게 쉽지 않아. 지금 선생님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태도들,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태도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 몇 쪽이에요? 어? 몇 쪽이에요? 184쪽 악플보다 썸플을 그 얘기하는 거여서 그 밑에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아랫부분. 말은 나의 얼굴 발에 넣어 쓰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어, 악플, 악플을 달지 말고 음. 약간 내 개인, 내 얼굴이나 그런 게, 어, 자, 거기 184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일은 지워지지 않는 발걸음을 남기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요런 표현 들어봤어? 주홍글씨라는 표현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요게, 아니요? 요게 사실은 책 제목이야. 어떤 책의 제목인데 이 주홍글씨를 새겼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낙인을 찍었다. 낙인을 찍었다라는 말 혹시 알아? 들어봤어? 음, 예. 들어봤는데, 예전에 그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쳐. 그러면 추노꾼이라고 노비를 잡는 사람들이 그 노비를 잡아와. 다시. 그럼 그 사람들 이마 같은 데다가 얼굴 같은 데다가 뭐야? 인두 같은 걸로 지져버려, 이렇게. 그래서 그 흉터를 남겨.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 도망친 사람이다라는 거를 거기다 이렇게 완전히 찍어가지고 그것들은 뭐 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주홍글씨는 바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거야.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그냥 뭐 해보면 돼. 지워버리면 없어지잖아. 어?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뭔가 쓴 것들은 그 것들이 뭐 퍼져나가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삭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준호은이나 승훈이가 어쨌든 인터넷에서 무슨 뭐 그 욕을 하고 뭐 악플을 달고 뭐 이랬던 것들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준호은이나 승훈이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요즘에 장관 후보들 하면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뭘 검증하는 아니 너네들이 무슨 회사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준호이가 막 그 TV 막 그 회사를 막 욕했던 기록이 있어. 그럼 그걸 찾았으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 아니 당신 나 과거에 이렇게 무리해서 욕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뭐 해서는 남겨서는 얘기?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잊어버리고 주변 가까운 사람이 없어. 근데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만 좀 해보면 그런 내용이 막 나오더란 얘기. 그러면 과거에 당신이 이랬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어떤 글을 올리거나 활동을 할 때 뭐 한다는 거야? 조심. 조심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준원이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 여자친구하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 그래갖고 뭐 그 여자친구하고 뭐 놀았던 그런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다 올려놨다는 얘기야. 어?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평생을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만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하기도 해. 헤어지기도 이별? 하죠. 옛날에는 그 사진 이렇게 쓰면 그 사진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떠도는 그런 부분들은 쉽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우기가 힘들다는 거야. 특히 퍼져나간 것들은.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준원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에 그런 걸 지우고 싶은데 지울 길이 없으면 그 난처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인터넷에 뭔가 글을 올렸을 때는 이 글이 뭐다?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 글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떳떳한, 그래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써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아,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183쪽에는 아랫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 183쪽이요? 183쪽 아랫부분에. 통작물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 창작물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저작권? 그렇지. 요즘 이제 이른바 저작권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남이 쓴 거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를 안 삼았어. 어?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 이 표절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저작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창작물에서 저작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과거에는 덜 중요시 여겼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는 창작자가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창작하려면 오랜 시간을 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됐어. 근데 과거에는 뭐 그 약간 복사한다던가 뭐 뺏긴다던가 이거를 별 문제를 안 삼았어.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크게 문제 삼냐니? 이유가 뭐야? 음, 어? 아, 요즘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디지털이야, 디지털. 자, 여러분들 디지털이라는 말 반대되는 말이 아날로그라는 말 들어봤어? 디지털과 네, 아날로그 둘 네. 차이가 뭐야? 디지털은 뭔가 신세대식 그런 거 같으면 어, 디지털은 요즘 뭐 컴퓨터 같은 거 쓰는 거면 음, 아날로그는 이제 종이에 쓰는 어. 디지털 우리가 0과 1. 여러분들 그 컴퓨터 이 모든 게 아, 0과 1이라는 어떤 그런 반도체 이것들이 여러 번 작동해서 이렇게 모든 게 표현되잖아. 그에 비해서 아날로그는 여러분들 이렇게 똑딱똑딱 돌아가는 시계처럼 전자시계가 아니라 돌아가는 시계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바늘이 돌아간다는 거. 그 뒤에 보면은 저기가 있어. 그 뭐지? 그 톱니바퀴가 있어갖고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0과 1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거에 되는데 이 디지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날로그는 어, 일일이 뺏겨 쓴다 하더라도 원작하고 달라. 똑같은 게 안 나와. 그리고 복사한다도 해도 복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그래서 뺏겨 쓰는 것도 힘들고 뺏겨 써도 원본하고는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마 이해가? 아, 아날로그는 똑같은 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뭐는 이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무한 복제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은 다시 그 사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찍은 그 사진하고 원래 사진하고 뭐야 품질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승훈이나 준원이가 여기 인터넷상에 사진을 올렸어. 근데 그 사진을 우리가 복사해서 다른 데 옮기면 그 사진의 품질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한꺼번에 수천 수만 장까지 뭐 다 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자의 그 저작권이 침해되면 그 사람의 노력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창작자의 권리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작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그 사람이 그걸 생산한 거에 대해서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저작권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 그러면
이른바 돈 있는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우리 인류의 공통이었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레프트 운동. 그러니까 저작권은 카피라이트인데 비해서 라이트가 이제 권리라는 뜻도 있고, 라이트가 또 무슨 뜻이 있어? 라이트 레프트 할 때. 라이트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야.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오른쪽이고, 그러면 그 라이트라는 말이 원래는 거기서는 권리로 쓰이는 건데, 그 라이트라는 말을 또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또 이렇게 그 카피 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윤리와 관련되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0쪽 보겠습니다. 108쪽이요? 180쪽. 자, 공공을 위한 미디어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준원이가 읽겠습니다. 첫 줄부터. 네? 180쪽 첫 줄부터. 여기. 음. 미디어란 결국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을 말해요. 미디어는 활자에서 시작해 전파를 걸쳐 현재 정보통신의 시대를 맞았어요.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조성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지요. 미디어는 국가나 사회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그것들이 잘 기능하는지 감시해요. 이러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배포해 여론을 만들거나 영화나 게임,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오락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뭘까요? 공공을 위한 미디어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에 불과한 걸까요?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인터넷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파급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인터넷을 공적인 미디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에는 그냥 개개인 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이것들이 개개인 간에 그냥 이렇게 소통하는 거 정도였었는데, 뭐 카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카톡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막 널리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181쪽 밑에서 넷째 줄 승훈이. 거기 한 두 얼굴의 미디어부터 읽자 그냥. 승훈이. 180쪽 몇째 줄? 181쪽 중간에 두 얼굴의 음, 미디어 제목, 작은 제목. 거기서부터 읽어. 네.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지만 그 기능과 영향에 의문을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터넷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과 범죄가 문제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만들 수 있어서 정보의 양은 넘쳐나는 반면 정보의 정확도는 떨어져요. 일부러 조작된 정보나 거짓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짜 뉴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이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방어도가 오작될 수도 떨어진다. 있고, 어? 조작될 수도 있고, 폭력과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폭력과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 또는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런 범죄, 뭐 피싱이라든가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야.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뭐 이런 말씀 안 된다고 하지만 초등학생이 거기다 뭐 그냥 재미삼아 올려놓은 글도 있는 거고 전문가가 올려놓은 글도 있는 거고, 근데 잘못했다가는 초등학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그런 글에 낚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가? 옛날에는 책을 쓴다 또는 신문을 한다, 그런 일부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그냥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글에서 수준이 높은 글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나온 그 글들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여기 보면 가짜 뉴스, 일부러 조작된 정보나 거짓을 전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가 몰라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특정한 목적을 갖고 승훈이가 막 준원이를 질투해. 그러다 보니까 승훈이가 일부러 막 가짜 뉴스로 준원이는 지금 당장 뭐 너무 아파갖고 뭐래요. 이렇게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던가 준원이는 무슨 너무 뭐 해프대요. 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던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가 글들이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가짜 뉴스에 낚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그 글을 쓴 사람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인 건가. 또 그런 어떤 그런 뉴스가 있었을 때, 이게 진짜라고 의심되는 거는 우리가 팩트 체크하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는 곳에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본다던가. 또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는데 준호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준원이가 선배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 그럴 때 승훈이가 준원이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선배한테도 이거 사실이냐라고 크로스 체크 확인해 본다는 거야. 교차에서 확인해 본다는 거야. 그럴 때 그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들어가지고서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165쪽에 보겠습니다. 자, 165쪽에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하나 나와. 언더테이커? 사이버 언더테이커라고 그러는데 사이버 언더테이커가 뭐래? 인터넷상에서 남긴 흔적을 인쇄하는 일. 인터넷상에서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이버 언더테이커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쓴 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퍼날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갖고 지우는 것도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흔적을 없애는 것도 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사이버 언더테이커라는 어떤 그런 직업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흔적을 지워주세요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의뢰할 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인터넷에서 뭔가 글을 쓰거나 뭐 사진 올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애당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내가 떳떳할 건가, 나중에도 괜찮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1쪽 보겠습니다. 160쪽, 161쪽.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인공지능과 뉴스. 인공지능 뉴스.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뭐, 챗 GPT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인공지능에 열풍이 불고 있어갖고, 요즘에 뭐, 기사도 AI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 보면 뉴스가 있잖아. 근데 그 뉴스 중에 뉴스가 많아. 근데 그 뉴스 중에 어느 뉴스를 노출, 첫 번째 줄, 두 번째 주에 노출시켜 줄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옛날에는 그 편집자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음이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여기에 이게 뉴스가 지금 5개, 10개, 15개가 실렸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는 뉴스를 아무래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은 뉴스가 보면 여기 이게 이렇게 수백 수천 가지 뉴스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날 올라온 뉴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뭐 실시간으로. 근데 이렇게 많은 전체 기사 보기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10번 뭐 이런 데는 거의 안 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수백 수천 건 있는 기사 중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기사들 중에서도 어쨌든 좀 이렇게 흥미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 어떤 게 여기 이렇게 화면 일변에 노출되고 어떤 건 노출 안 되느냐는 얘기야. 여기에 노출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아무래도 클릭을 많이 해서 보겠지. 근데 이걸 과거에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었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 뭐야 다음 그 사이트 공유해 준 거 맞았어? 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 또 다른 거 공유한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누가 한다는 거야? AI. 그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그 인공지능이 어느 기사를 노출시켜 줄 건지, 어느 기사는 뭐 그냥 숨길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 편집국장의 자리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하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하니까 예를 들면 준원이가 편집 기자야. 그 편집 그 고라를 갖고 있어. 그럼 준원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앞에다 막 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막 안 실어주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AI가 하니까 얼마나 뭐 할 거냐? 공정하게 잘할 거냐. 그래서 AI가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과연 그럴 거냐라는 부분에서 161쪽의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거기 준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기자를 넘어 편집 아니 국장을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밑에 아, 쭉 내려왔어.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2019년부터 뉴스 추천 기능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요. 이것은 편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으로 뉴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기사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듯 인공지능이 미디어 조작을 할 위험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그 부분들이 근데 그 인공지능을 누가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줬다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 자체가 뭐야 편향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사람들이 설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하고 조종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8쪽. 자, 지금은 유튜브 시대 갖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뭐라 그런다? 소셜미디어? 소셜 미디어이기도 하고 1인 미디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야. 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거야? 혼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아까 말했듯이 방송을 하려면 촬영 감독도 있어야 되고 조명 감독도 있어야 되고 거기 뭐 PD도 있어야 되고 출연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 이런 것들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낼 수 있는 건 그 방송국만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자기가 직접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것까지 뭐 1인 미디어 누구나 그 미디어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직업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선망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다른 일반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은 또는 연예인보다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꽤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굳이 그 방송국에 뭐 입사하지 않아도 큰 돈 있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볼거리, 다양한 그런 볼거리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 하지만 요 1인 미디어로 인해서 오히려 아까 그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 아니면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 건가? 또는 준원이나 승훈이가 혹시 유튜브를 직접 제작해 본 적 있어? 준원이? 아니요? 없고 승훈이는? 없어요. 그래서 준원이나 승훈이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유튜브를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얼마든지 또 생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쪽에는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스마트폰이 바로 이렇게 1인 미디어 유튜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그것들은 두 가지 다야. 옛날에는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은 걸 봤어야 됐어. 텔레비전 하나였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방방마다 있는 집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은 개인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족들하고 같은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선택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으나 반대로 옛날에는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들이 서로 공감대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각각 다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수근이나 준원이 같은 이런 수혜민 같은 친구들도 옛날에는 그 TV 프로그램 인기 있는 거 보니까 그걸 다 보고 왔어. 그래서 그걸 갖고 화제 삼아서 얘기할 수 있었어. 근데 승훈이는 무슨 뭐 게임 채널,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채널. 준호는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러니까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 외에도 142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거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디어 중독이요. 미디어 중독이 뭐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만큼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쏟는 중독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유튜브를 안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마음이 불안한다던가, 뭐 그건 정신이 없다던가 이러면 이제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있어도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끊어도 없어도 나는 생각 안 나고 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중독이 아니야. 근데 그걸 못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뭐 이상하고 그러면 그 중독이라는 거지. 준원이나 승훈이는 혹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게 있어? 음,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 어, 게임? 게임을 네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 동안 못 한다. 그래도 별 문제 없어?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못 하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어. 힘들긴 한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문제, 그건 중독이 아닌 거지. 승훈이는 어때? 저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게임이 되었던, 뭐 컴퓨터가 되었던, 과자가 되었던, 심지어 운동 중독이 있는 거 알아? 예? 운동 네? 중독. 어? 운동에 중독된 저는 사람이 있어, 운동.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또 뭐 하는 거야? 손이 덜덜 떨리나? 못 빼게 하는 거야,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근데 운동도 이제 너무 뭐하게 하면 과도? 하면 자기 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이 중독과 중독이 아닌 거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자기 통제권, 자기가 그것 없이도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아까 그 스마트폰을 각각 개인이 들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런 미디어에 그런 중독된 어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미디어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뭐 이런 그 스마트 미디어의 윤리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싸이공 하늘 아래라는 책인데 싸이공 들어봤어? 네. 어디야? 지금 베트남 그 남부 아, 지역에 있는 호찌민이요. 그렇지. 베트남의 도시 중에 싸이공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이공 하늘 아래라는 그 책은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읽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